안녕하십니까. 롱테이블 세미나 시간입니다. 오늘도 로버트 슈페만의 모랄리시의 그룬드베그리페 세미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파트는 5장인데요. 5장의 제목은 심정과 책임,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는가 라는 부제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의를 넘어선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좋은 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그런 그 좋음 추구의 길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스 베버를 인용하면서 두 개의 어떤 그 대조적인 접근 방식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는 이제 이른바 책임윤리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심정윤리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하면서 그 한계를 짚어가고 있는 그런 챕터입니다. 이 중요한 장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두 분 선생님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명예교수이신 박정우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교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이신 유지한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세미나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롱테이블 세미나 로베르트 슈페만 모랄리시의 그룬드베그리페 5장입니다. 결국에는 정의의 한계, 그리고 한계 지점에서 그것보다 조금 더 근원적인 층위의 어떤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선택, 결국에는 이것이 일단 좋음을 찾기 위한 어떤 선택의 길인데 이 길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책임을 강조하는 방식과 또 하나는 자신의 신조, 뭐 신념 혹은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심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 그러니까 각각 주관이 옳다고 믿는 것과 이 행위가 전체적으로 어떤 파장과 영향이 있을 것인가 고려해서 어떻게 책임을 부여할 것인가의 그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을 이제 비교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기서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공리주의 비판과 관련해서 그것이 얼마나 타당한가를 짚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뭐 그 문제 제기 내지는 뭐 코멘트를 자유롭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어와 관련해서요. 네. 내진능을 번역하기를 심정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또 소신 네. 혹은 마음가짐, 네. 마음씨 뭐 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심정이라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번역했는데 좀 애매한 데가 있어요. 네. 우리가 느끼기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좀 이야기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커밋먼트에 가깝다고 일단은 보거든요. 영어로는 컨빅션 혹은 뭐 커밋먼트 뭐 이런 쪽이 아닌가 싶은데 참 번역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영어로 번역할 때 이게 주로 사회학자들이 이제 막스 베버가 그쪽에 관여를 하니까 이걸 intention ethics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거를 또 우리말로 이렇게 올 때 어떤 분은 의학윤리라고 번역을 그 의도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고 그래서 뭐 심정윤리, 심성윤리 이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마음씨 근데 독일어의 계진의 의도라는 의미도 의향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마음씨, 심정, 심성 참 근데 원래는 계진능세틱하고 여기 페와 안트보르숭퉁세틱을 이제 베버가 해서 널리 일반화시켰지만 그 이전에 막스 쉘러가 계진능세틱하고 에어폴크세틱을 이렇게 대입시켜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게 오히려 이 윤리학의 논의 맥락에는 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거슬러 올라가면 칸트도 사실은 이 똑같은 그렇죠. 구조죠. 그 에어폴크세틱이 사실은 뭐 오늘날 얘기하면 결과론 뭐에 좀 더 가까운 것이니까 그래서 참 이게 심정 대 책임, 소신 대 책임 뭐로 해도 이게 그래서 요거는 조금 그 배경 설명이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우리말로 하면 마음씨가 제일 자연스럽죠. 심성 그 해도 좀 그렇고 근데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는 소신에 가까운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정치가에서는. 그러나 이제 윤리학 일반으로 오면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칸트 이래로 마음씨, 뭐 심성의 선함,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그 계진론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 철학 체계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쓰이는 것 같고 예. 칸트의 그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마음씨라고 번역하면 좋은 그렇죠. 다시 말하면 프락시칼러티라고 해야 될까?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1차적으로는 두지는 않은 상태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원천 뭐 이런 거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도덕법칙은 일단은 나와 타인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거기서 추출되는 도덕법칙으로 자신을 다시 재규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구조를 따르지 않을 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씨 되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만 여기는 또 우리가 또 마음씨 그러면 왠지 이성작용하고는 별개로 네. 네. 예, 그냥 따뜻한 마음씨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 또 이게 좀 특히 여기 슈페만이 얘기할 때는 사실은 대체로는 신조 여기에 가깝게 얘기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뭐 신조 윤리라고 하면은 어색하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미 심정윤리가 좀 대세로 일반화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배경 지식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서 참 이게 창시자 효과인데 맨 처음에 번역한 분이 크게 오류가 없으면 그게 일반화되고 나면 고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찜 네. 논리. 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책임 윤리를 일단은 슈페만은 정의의 논의에서 벗어난 거로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심정 윤리 혹은 뭐 소신 윤리, 뭐 신조 윤리라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책임 윤리의 경우에는 예. 이게 정의의 논의를 벗어나서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제가 이 책을 전반을 평가를 해본다면 가장 문제가 두드러진 장이 지금 이 챕터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생각했습니다. 워낙 이분이 자기의 지향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대중을 하는 강연이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이 읽을 수도 있는데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이 프레임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나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아까 바로 말씀하신 그 지점인데 정의와 책임윤리가 이게 그렇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이고 책임윤리는 그것 이상의 것을 얘기하느냐라는 얘기가 되고 더군다나 심정윤리, 책임윤리를 대비시켜 놓고 곧바로 그것을 의무론과 목적론 그리고 목적론은 또 공리주의와 동치를 이렇게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이분은 그 목적론과 의무론의 대비를 좋은 행위, 나쁜 행위를 구분하는 이론이라고 딱 해놓고 있어요. 그러나 아마 현대윤리학의 기본적인 조예가 있다라고 한다면 목적론과 의무론의 분류법은 옳은 행위와 그른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이지 좋은 행위와 나쁜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옳고 그름과 정의는 굉장히 밀접히 관련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행위와 나쁜 행위를 그렇게 딱 동치시켜 놨기 때문에 그 다음 공리주의와 관련된 비판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가고 있는 측면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옳은 행위와 그른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우리는 보통 목적론, 의무론을 이야기하지 좋은 행위, 나쁜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공리주의자의 관점에서 만약에 비판을 한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슈페만이 얘기하는 좋은 행위와 나쁜 행위의 구분에 대해서 공리주의자는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거의 전적으로 동의하고 다만 옳고 그름과 관련해서 다르게 이야기할 뿐이지요. 그 측면에서 여기는 약간 프레이밍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목적론과 의무론을 좋은 행위와 나쁜 행위를 가르는 이론이라고 딱 설정하는 순간 공리주의는 설당이 없어져요. 그러나 공리주의는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공리주의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전체 논증은 일종의 허수아비 논증이라는 비판에 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뭐 이 양반이 세 가지 이제 그거 얘기하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선생님께서는 이제 일단 여기서는 사실은 옳음과 그름에 대해서는 거의 아예 등장 자체를 하지 않죠. 그 개념 자체가. 그리고 그 얘기는 결국에는 좋음과 나쁨과 옳음과 그름을 은연중에 동일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리주의를 우리가 통상 이야기할 때 선생님께서는 이제
사실은 이것이 옳음과 그름의 문제지 좋음과 나쁨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네. 말씀을 전이를 했는데 네. 통상적으로 네. 우리가 공리주의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의무론과 다른 점이 공리주의는 좋음만을 추구한다. 네. 그런 비판들을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네. 이제 의무론자들은 그렇죠. 옳고 그름이 중요한데 그렇죠. 저 사람들은 예. 그것도 좋음도 진짜 좋음도 아니고 약간 천박한 좋음.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네, 네. 뭐 생산력의 뭐 재고라든가 뭐 네네. 재화의 뭐 효율적 네. 분배라든가 뭐 이런 쪽만 너무 생각을 한다라는 비판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공리주의야말로 옳음과 그름과 그 비판대로라면 좋음과 나쁨을 동일시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좋은 결과를 낳는 행위를 옳은 행위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의 설정은 목적론과 의무론을 좋은 행위와 나쁜 행위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를 의무론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의무론자들은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옳음과 좋음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공리주의를 비롯한 결과론자들은 옳은 것을 좋은 것을 극대화하는 것 내지는 좋은 것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좋음을 우선시하고 옳음을 거기에 부수적인 것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나 만약에 의무론자들이라고 하면 반대로 얘기할 거예요. 옳음은 독립적인 거다. 좋은 것과는 무관하게. 그러면 의무론자들은 옳은 행위를 역시 강조해야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좋은 행위, 나쁜 행위를 하는 건 뭐냐면 좋은 행위, 나쁜 행위로 가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도 행위 자체만을 놓고 보면 좋음을 극대화하는 행위가 옳은 행위라고 말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그렇죠. 행위가 그러면 좋은 행위라고 하는 것은 공리주의자들을 비롯한 결과론자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선한 사람이 하는 행위가 좋은 행위예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 공리주의자들은 행위 주체의 도덕성에 대한 평가하고 행위에 대한 평가를 엄밀히 구분해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는 얘기를 하는데 옳은 행위가 반드시 좋은 사람이 하란 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네. 분리가 되는 거니까 반대로 나쁜 행위가 좋은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좋은 사람이 옳지 않은 행위를 했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공리주의자는 그걸 나쁜 행위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말씀하신 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네. 네. 좋은 사람을 수식할 때 그 좋은이 뭐냐? 예. 또 그건 물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공리주의 여기서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런 공리주의를 주장한 사람은 공리주의 역사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글쎄, 일단 그거는 조금 약간 컨트로버시한 면이 있는 것 같으니까 선생님 아까 하신 말씀에 조금 제가 반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공리주의와 슈페만의 공통점이 있어요. 네. 객관주의라는 겁니다. 뭐 그럴 수는 있죠. 네. 근데 그 객관이 다른 객관인 것이죠. 근데 슈페만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객관화되어야 한다. 그렇죠? 그거잖아요. 네네. 객관적 가치 서열이 중요하다. 사실은 이 얘기가 다 깔려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현대 윤리학에서 의무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윤리의 초점을 객관보다는 주관 쪽에 끌고 오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뭐 의지라던가 뭐 아니면은 나의 동기라던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슈페만은 거기에도 반대할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제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알겠는데 이 논의가 건설적으로 가려면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가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공리주의는 한 사람의 이론이 아니에요. 그렇죠. 롤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리주의만큼 집단 지성이 잘 발휘되는 학통이 없다. 이건 롤즈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리주의를 비판할 때 누구의 어떤 공리주의를 비판하는지를 분명하게 대상을 삼지 않으면 허수아비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걸 비켜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많은 공리주의 이론을 공리주의라고 말하는 공통된 특징을 대상으로 비판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슈페만은 제대로 고르긴 했어요. 슈페만의 모든 여기서의 비판은 결과주의에 초점을 맞춰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말씀을 제가 한 겁니다. 그 측면과 관련된 것은 앞으로 논의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대부분의 공리주의자들이 주관주의 입장에 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요. 의무론자들이. 의무론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슈페만과 공리주의 사이에 강한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객관주의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객관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가치의 객관과 관련된 말씀을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다르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론과 같은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는 형태의
철학은 아니라는 데서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슈페만과 공리주의의 공통점이 보인다고 저는 보는 거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슈페만이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의무론자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공리주의를 비판하고 있지만 의무론자적 시각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객관주의자이지만 니들이 생각하는 객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난 니들을 비판하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객관이 이렇게 봐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저는 거고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요. 네네.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공리주의 내에 가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슈페만과 공통되는 면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주류적인 견해는 아마 슈페만과는 조금 다른 쪽이 될 겁니다. 보통 이제 공리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결과주의고요. 결과주의는 좋은 결과를 낳는 게 옳은 행위라고 하니까 언제나 좋은 결과가 무엇인가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죠. 좋은 그러니까 것과 관련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 논의와 관련해서 공리주의 내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쾌락주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선호. 네. 이건 주관주의에 해당하는 네, 것이겠죠. 네, 네. 이제 세 번째가 이게 객관적 목록 이론이에요. 네. 이거는 슈페만하고 얘기가 거의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슈페만이 객관적 가치 서열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공리주의 계열 가운데 어떤 쪽은 부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공리주의 주류적인 견해에서는 선호 공리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객관적인 가치 서열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 얘기를 제가 사실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여기 첫 번째 얘기에 지금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두 번째 말씀을 또 그다음에 드리면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공리주의 너무나 다양한 공리주의가 있고 네네. 저는 그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공리주의랑 자본주의랑 비슷한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저는 자본주의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본주의가 만약에 무슨 시장 경제라든가 무슨 뭐 어떤 자유시장 체제라든가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라면 인류 역사상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렇죠. 공리주의도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뭐 그럴 수는 있죠. 아니 그 인간이 공리주의적으로 살지 않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그 공동체를 이루고 산 이후에 공리주의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러다 보니까 공리주의 비판은 허수아비 논증으로 빠지기가 매우 쉬운. 네. 마치 자본주의를 비판하듯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과주의를 주로 비판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결과주의라고 얘기하지 않고 공리주의라고 콕 찍어서 얘기했으면 슈페만에게 딱 제기할 수 있는 건 슈페만 선생님이 주장하는 그런 공리주의라는 건 어떤 겁니까? 아니 그런 공리주의를 주장한 사람이 누가 누굽니까? 있습니까? 공리주의 역사에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리주의는 처음 출발점부터 법률, 정책, 제도,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어떤 도덕 규범의 체계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출발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은 벤담도, 그 이전에 휴움도, 밀도, 시즈윅도, 우리 현대는 더 말할 것도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허섭의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 말씀도 뭐 일리가 있고 저 받아들입니다만 공리주의의 어떤 이런 측면도 있다? 본질적으로 공리주의가 이렇다라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슈페만의 얘기가 의미가 있으려면 뭐 공리주의가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뭐 그것이 누구 것이 되었든 아니면 짬뽕이 되었든 그 정도에서도 일단은 논의는 가능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 게 하나고. 아니 공리주의 그렇게 주장한 공리주의자가 있어야 논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프레임 효과를 노린다고 하는 건 임의적으로 재단을 해놓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공리주의자들은 도망갈 길도 없어요. 그렇게 딱 재단을 해놓고 가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측면을 얘기할 때는 한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리주의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항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냥 공리주의를 로부터 살짝 거리를 두고 이게 만약에 공리주의가 이렇다면 이게 네. 어느 정도로 설득력이 있나 네. 혹은 더 나아가서 인간의 어떤 사회 삶에 네. 이런 요소가 있다면 요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 정도로 좀 한 걸음 물러나서 그러니까 논쟁적으로 보지 말고 한 걸음 물러나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그럴 수 말씀이고 있는데 그러려면 좀 정직해야 되는데 두 번째 그 바이에른 방송국에서 뭐 했다는 실험과 관련된 네네네. 얘기는 아니 그런 것을 공리주의를 비판한다는 얘기는 나는 여기 슈페만 얘기에 처음 들어봐요. 그거 스탠리 밀그램 실험이잖아요. 그래, 밀그램 실험이죠. 그건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정말 이분이 도대체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지적인 정식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영어본엔 스탠리 밀그램 실험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이게 권위복종 실험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유명한 실험이죠. 밀그램 이제 실험. 갖다 놓고 공리주의적인 근거를 대면 사람들이 그걸 한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실험 주관자가 실험에 참여하기로 약속하셨죠. 이 실험에 참여해서 이 실험이 성공적으로 하는데 이바지하거나 아니면 협조하겠다고 약속하셨죠. 라고 말하면 안 하겠느냐. 그렇게 말해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공리주의에 대한 반박이 아니고 사람들이 얼마나 권위에 잘 복종하는가에 관련된 실험인데 이거를 공리주의가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제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짧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우선은 이 얘기를 정리할 건 하고 아까 이제 선호 공리주의 말씀하셨는데 선호 공리주의도 사실은 객관화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선호를 자료로 해서 그것이 어쨌든 레이어가 그 하나 더 올라가야지 사실은 어떤 공리와 관련된 논의가 가능하지. 그러니까 정식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 정식화는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어쨌든 공리주의는 그거가 가장 큰 장점이자 덕목은 저는 객관성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점이 슈페만이 생각하는 객관주의와 객관주의라는 측면에서 통하는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두 번째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공리주의 비판을 하면서 슈페만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는 시간의 길이라고 좀 봐요. 네, 혹은 그렇습니다. 이제 전체냐 부분이냐. 이게 사실 논리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볼 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듭니다. 공리주의 비판이라는 꼴이 별 없이 어떤 좋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탐색할 때에 어디까지 시간을 설정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그렇죠. 전체를 일체를 다 고려한다라는 것이 말은 허울이 좋고 좋은데 이때 생겨나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을 슈페만이 지적하고 있는 것 정도는 끄떡일만 하다. 그것도 공리주의는 그렇게 주장하는 공리주의자가 전혀 없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결과를 다 고려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도덕과 유관한 결과만 고려해야 되고 그 도덕과 유관한 결과는 최소한 유정적 존재의 행복이라고 표현할게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만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관련된 당사자 모두를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슈페만이 하는 얘기는 그 고려의 범위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디까지 가느냐 그거 제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속을 헤맬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는데 공리주의자는 거기에 대한 어둠 속을 헤매는 공리주의자는 아무도 없는데 있어요. 왜냐하면 인류는 오랫동안 경험을 해왔고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한 기본적인 예측 모델이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하도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현대에 들어서는 좀 더 얘기할 때 그걸 리플 인 더 펀드 시어리라고 해요. 연못 속에다 돌 하나 던져봐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근접한 것은 매우 큰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고 공간적으로 거리가 멀어지면 0으로 수렴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근접한 결과만을 계산해야 된다. 그것을 넘어서는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은 알 수 없는 것의 영역으로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카오스 이론에서도 알 수 없는 것의 영역이거든요. 그것까지를 우리가 고려할 수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선생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그렇다 해도 그러니까 공리주의 비판이라는 꼬리를 떼면 얘기가 그렇죠. 요 문제를 시간 혹은 부분과 전체의 포맷으로 보는 건 상당히 인사이트풀한 면이 사실 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인사이트풀하지만 특히 대중들에게 매우 인사이트풀한 얘기지만 이게 한편으로는 소위 만약에 슈페만도 한 명의 관념론자라고 한다면 관념론이 가진 한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관념론은 결국에는 기대는 곳이 논리란 말이에요. 논리라는 거는 그리고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리주의자들이 영원을 대상으로 해서 공리 계산을 한다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음에도 논리적으로 따지면 너 그럴 수밖에 없잖아 이런 어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한 프레임일 것이고 제가 제 표현대로 하면 약간 좀 극단적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면이 저는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서 박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그냥 잘 듣고 있고